네, 국민의힘이 2시간 반가량 현역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까지 모여서 이 한동훈 비대위 추대를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윤재욱 권한대행은 좀 더 의견을 들어보자라는 입장인데요. 네, 한편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 공식화는 과장된 해석이라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말씀드린 대로 어제 연석회의를 했는데 어떤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발언들이 현장 직후에 나왔는데요.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는 아끼는 선수 없이 그냥 가장 국민적 인지도, 대중성이 있다면은 그 선수를 제일 먼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수도권과 호남 충청 지역 원외들은 거의 원사이드하게 한 장관님을 원하는 분위기였고 장점들을 제대로 발휘할 시간을 못 갖고 당무에 매몰돼 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고 또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무슨 발언을 하든 다 이해충돌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네, 어제 연석회의 직후에 이제 나온 현장 발언인데요. 굉장히 상반됩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상황을? 네, 아마 결국 한동훈 비대위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좀 명분 쌓기 또는 약간 뜸을 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연석회의에서 한 200분 정도가 참석해서 한 33명 정도가 발언했는데 딱 극명하게 장점과 단점 드러나 있습니다. 장점은 3가지인데 아무래도 여권 내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장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좀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이지 않을까. 아직 정치에 입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과감한 혁신을 할 수 있는 인물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배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73년생으로 원래 40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국민의힘이 필요한 2030, 40 세대들. 신이죠. 신인가요? 아, 예. 예. 신이군. 죄송합니다. 예. 2030, 40 세대들과 좀 호흡할 수 있는 비교적 참신한 세대다. 이런 게 장점으로 부각이 됐고 단점으로는 정치 경험이 좀 부족하다. 그쵸.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잘 이끌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걱정.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 출신인데 비대위원장, 즉 당대표까지 검찰 출신이면은 국민들한테 또 야당한테 너무 검찰 출신, 검찰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단점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여권이 유망한 대선 후보인데 만약에 일찍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해가지고 혹시라도 총선에 패배하고 상처를 받을 경우에 대선 후보감을 잃지 않느냐. 나중에 등판시키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장점, 단점 이렇게 제기가 되었는데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도 낮고 예. 정당 지지도 낮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특히 2030 세대의 지지도를 획기적으로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정립해서 네. 좀 대통령실을 견인할 수 있는 즉 대통령한테 충분히 조언과 그리고 대통령실을 이끌 수 있는 이런 인물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비대위 과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우리가 취장보단이라고 장점은 취하고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게 한동훈 비대위 출범하게 되면 큰 과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충분히 조언도 하고 고언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게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가 뜨면은 네. 아무래도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 정립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쓸 텐데 크게 봤을 때는 용산 대통령실이 이선으로 물러나고 당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즉 인사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또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당에서 과감하게 조언을 하고 국정 운영 기조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그런 과제들을 잘 수행할 거다, 또 수행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양론이 있는데 이거는 뭐 국민적 요구 또 총선을 위해서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는 출범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동훈 비대위는 출범을 하겠죠. 그냥 결론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뜸들이기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밥을 하려면 뜸을 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뜸을 안 들이면 밥이 서리기 때문에 맛이 없죠. 지금 이제 사실 집권한 이후에 여당이 비대위를 하는 게 뭐 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세 번째 비대위다 이렇게 이제 언론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비대위를 하는 와중에 이렇게 어떤 지도부가 공백 상태인 상황에서 좀 허술하게 비대위를 출범시켰을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그 위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당내 여론을 수렴을 하고 최대한 어쨌든 당내의 어떤 설득이나 이런 걸 기해서 그래서 이제 비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두는 건데, 하지만 이게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어떤 결론을 좀 정해놓고 당 주류가 이걸 강하게 지금 여론몰이 하듯이 이렇게 진행시키고 있는 거는 결국 이제 어떤 소위 말하는 윤심을 기반으로 해서 좀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조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결론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극하는 것은 이것은 결론은 정해져 있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가능한 거고요. 예. 그 전제로 봤을 때 그러면 이 한동훈 비대위가 성립이 됐다고 했을 때 가장 관심사인 거는 과연 윤석열 대통령하고 다른 목소리 낼 수 있는 거냐. 이제 이걸 이제 좀 네. 궁금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당의 위기라는 거는 결국 이제 용산과의 관계 설정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패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의 과정이 다 거기서부터 위기가 발생한 것인데, 이걸 위기를 벗어나는 비대위라고 한다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그 부분을 바로 잡아야 총선에 도움이 된다. 예. 이걸 이제 설득을 해내야 되는 것인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캐릭터가 그걸 잘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한 의구심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구심을 떨쳐버리기가 어렵다라고 보는데, 다만 연출을 하고 싶겠죠.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가장 첫 번째 과제로 이제 닥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용산 대통령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라는 거를 거의 기정사실화해가지고 이제 언론은 분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고언을 하려고 이제 액션을 좀 취할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이제 나온다고 하면 그게 예를 들면은 뭐 조건부로 우리가 수용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면 총선 이후에 예를 들면 수사하는 그러한 방식을 좀 조건을 걸고 야당을 설득을 하고,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설득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거기에 오케이 하면은 뭔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을 설득을 해가지고 마음을 움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야당이 설득이 되는 그림은 아니겠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돌고 돌아서 거부권 행사를 해서 결론은 바뀌지 않는 건데 연출은 한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약속대령 같은 어떤 연출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어떤 용산과 여당의 관계를 바꾸는 일은 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는 근본적인 게 바뀌진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이제 출범을 할 것이다라는 같은 의견을 주셨고, 그걸 가정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한 장관이 사실 직접적으로 지금 맡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어제도 외부 일정 취소하면서 차관이 직접 대신 갔는데, 지금 전해지는 말로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이걸 뭐 맡거나 혹은 국민의힘을 입당할 그런 이유는 없다, 뭐 이런 말을 했다까지는 전해지고 있는데, 한 장관도 같은 마음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래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당대표 위치고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헌 단계에 보면은 당대표가 사퇴나 거리 시에는 6개월 이상 임기가 남아있으면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새롭게 당대표를 선출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비대위로 가게 되면은 당원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아야지 제대로 된 비대위원장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말을 아끼면서 당원들의 국민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건 좋은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또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당원들, 당내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야만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고 비대위원장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면 앞으로 선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천관리위원회도 준비해야 되고, 또 선거대책위원회도 꾸려야 되고, 또 여러 사람들에 대한 공천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지만은 최종적으로는 비대위에서 의결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중차대한 업무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 그걸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반대로 말하면 계속 잡음이 나면은 나는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지금 우려 내지는 약간의 반대가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 또 여권 내에서 뭐 큰
뭐 주류라든지 다수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당내 국회의원들 또 당협위원장들 이제 아무래도 당의 전 지도부나 당의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결국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에 비대위원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조성되면서 아무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른 대안보다는 본인이 십자가를 지는 뭐 결단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김기현 지도부를 비롯해서 이제 주류 세력이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원래 김기현 지도부에 속해 있던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이제 질문하신 거에 이제 연장선에서 보면은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불가피하다라는 여론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여론몰이 하고 있는 차원에서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도 그렇고 장해찬 최고위원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이제 경향신문 등의 보도를 보면은 지금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이철규 전 사무총장,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도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전화를 돌려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설득을 했다라고 보도는 나왔는데 본인이 이제 부인을 했다고 해요. 그런 적 없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게 왜냐라고 이제 지금 이제 물어보시는 건데 이런 얘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우려 중에 하나는 정당 경험이 없다. 이거를 지금 우려로 제기하는 것이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공천과 관련된 부분들도 빠르게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빠르면서도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공천관리가 하는 거지만 결국은 비대위원장이라는 거는 비상대책위원장인 거고 비상대권을 가지는 거거든요. 지금 선거 상황을 비상대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 가지 정부적 감각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결정하고 다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한 어떤 판단이 필요한 부분까지 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정당 경험이 없다고 할 때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럼 누군가 도와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도와줘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도와줄 인물들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누가 도와주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김기현 지도부에서 같이 했던 사람들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개념들이 있는 거거든요. 즉 이분들이 김기현 지도부에서는 뭐 윤심을 등에 업은 뭐 친윤 그룹이다라고 불렸을지 모르지만 한동훈 비대위가 되는 순간 뭐 오늘 언론의 일부 언론의 표현으로는 한 핵관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메커니즘으로 보면 될 텐데, 근데 저는 이게 전반적인 어떤 상황이라는 게 이분들이 어떤 뭐 권력을 쫓아다니는 분화방이다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가는 분위기라는 게 이 권력의 핵심부부터 정해져 있는 나름대로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당 주류도 그렇고 용산 분위기도 그렇고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한 점을 전제해서 놓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예. 그 연장선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의 발언도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을 맡거나 국민에 입당할 이유도 없다라고 발언한 것도 잘 보면은 내가 적극적으로 비대위원장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래서 저는 본인의 의사가 강한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으면서도 또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은 당내에서 내가 비대위원장 맡는 거에 대한 반대가 있다라고 하면은 비대위원장을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총선에서의 역할도 나는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뒤집어 얘기하면은 비대위원장 하지 말고 선대위원장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 얘기도 사실은 필요 없는 거다. 비대위원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총선에서의 역할까지도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까지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침인 거냐 한동훈 장관의 어떤 개인의 어떤 생각인 거냐의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방침이 우선시되고 있는 거다. 이거를 보여주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민주당 뭐 최고위원들은 한동훈 비대위 땡큐다, 뭐 관역이 많아지면 좋다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체급이 커져서 민주당은 좀 부담스러울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교수님 의견 궁금합니다. 예, 민주당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뭐 논평 입장을 표명하는 것 보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나 또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여러 가지 논쟁을 많이 벌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100점 100패 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박범계 의원이라든지 김의견 의원이라든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논쟁에서 대부분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이제 정치인으로서 비대위원장 올 경우에는 본인들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법무부 장관 할 때도 패배했는데 비대위원장 와서 자기들이 정치적인 논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앞서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의 경우에 야당이 공격할 거는 세 가지 포인트라고 봅니다. 첫 번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 그룹이고 아바타다.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검찰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계속 공격할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직까지 정치인으로서 검증이 안 됐단 말이에요. 예. 뭐 개인적인 또 가족적인 약간 비리나 부정부패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야당이 집요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동훈 장관이 좋은 참모들로부터 잘 보좌를 받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 말실수라든지 한 행동이 잘못할 경우에 야권이 집요하게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권이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 뭐 괜찮다, 땡큐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결국은 뭐 사상자를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런 야당의 예상되는 공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할 것인가 이런 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면 특정 지역구에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586 정치인 출신인데 뭐 내로남불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정치인의 상대로 나와서 그 지역구에서 붙는 양상이다라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비대위원장으로 나와서 이제 총선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전제라고 하면은 그 정도로 무섭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비대위원장은 과거에 지금은 이제 불가능한 카드입니다만 과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런 카드처럼 중도에서 확실히 가져가는 어떤 그러한 어드밴티지가 있고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민주당이 지금 쉽게 가져가지 못하는 영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러한 카드의 비대위원장이 왔을 때는 그게 무서운 건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만약에 온다라고 했을 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얻고 있는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어떤 지지층 외에 확장성이 그다지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나타난 어떤 뭐랄까요 논란이 된 발언이라든가 그다음에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설명을 할 때 어떤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은 민주당을 공격할 때는 이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시원하다, 좋다 이런 평가를 하고 좋아했지만 중도층이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이런 것은 좀 장관직에 맞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좀 그런 이제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확장성을 발휘하지 못한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덜 부담스러운 게 맞고 다만 이런 평가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예상되는 평가 아닙니까 사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고 할 때는 이러한 평가를 예상해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써야 되는 거죠. 이제는 나는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뭔가를 보여준다. 그러한 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략으로 임한다라는 걸 보여주면은 그거를 뭐 피해갈 수 있겠지만 지금대로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원하는 그림대로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야당 상황 그럼 바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야당에서 사실 민주당의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신당 창당이 공식화된 것은 아니다, 과장된 해석이다라고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 발언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우선 공식화라는 건 과장된 해석이고요. 연말까지는 민주당에게 시간을 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민주당을 획기적으로 혁신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된다면 언제든지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도 그 입장은 유효합니다. 당내 정풍운동 소명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태도가 잘못됐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한번 물어본다든가 상의를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입장 한 발 물러선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뭐 언론 등에서 잘못 해석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 그런데 이제 뭐 해석이라는 게 날마다 어떤 나오는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뭐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을 매일같이 이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어느 날은 뭐 한 발 물러난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은 좀 강해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건데요. 최근의 상황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어려워진 거는 맞죠. 그러니까 신당 창당을 하겠다라는 메시지에 좀 힘을 실어가지고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는 그때 이제 언론에서 조명도 많이 되고 또 뭔가 이제 어쨌든 민주당 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차리고 뭐 한다고 할 때 민주당에서도 뭔가 그러한 비슷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뭔가 해당하는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언론의 집중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좀 고무된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최근에 보면은 그다지 이제 힘이 안 붙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 움직임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도 지금
소위 말하는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들도 다 말리는 국면인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명분을 안 주려고 하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고 해서 사실 동력이 그렇게 잘 생기지 않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오는 발언의 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들으신 것처럼 약간 이제 좀 톤이 내려갔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랑 비슷한 거냐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만든다고 막 얘기하고 할 때 날마다 뭐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유턴할 것이다. 아니다 신당을 계속 갈 것이다. 이거 날마다 얘기했잖아요. 사실 비슷한 겁니다. 민주당판 이준석 신당 비슷한 거여서 제가 볼 때는 이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라고 하는 전제 안에서 날마다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런 비슷한 얘기를 또 쭉 하는 거예요. 그런 국면이어서 상황 자체가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때 이 동력이 생기지 않는다. 실제로 뭐 당 안팎에서 이 신당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행동을 좀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어제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만날 것을 약간 촉구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지금 뭔가의 목소리에 지금 행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아직은 조금 뭐 시점이 이르다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결국은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가 회동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탈당과 창당은 애초부터 저는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당을 창당해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차기 대권 후보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확실한 지지 기반과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측면에 봤을 때 이낙연 전 총리가 차기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고 또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도 뭐 별 아직까지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단지 가능성이 있는 게 원칙과 상식에 있는 국회의원 4명인데 그 4명조차도 이낙연 전 총리의 탈당과 신당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게 과연 내년 총선 때 여당을 심판해야 되는 그 명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명분이 될 거냐?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이낙연 전 총리의 탈당과 신당 창당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이낙연 총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뭘까? 결국은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를 지지했던 국회의원들, 지지자들의 공천을 얼마나 이재명 대표가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그다음 본인이 이제 정치에 다시 복귀했기 때문에 본인이 민주당 내에서 어떤 뭐 당내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이재명 대표가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조금 고립작전, 예를 들어서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정세균 전 총리라든지 또 민주당의 원로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좀 고언과 조언을 듣고 분위기가 어느 정도 성숙된 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포용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뭔가 배제 전략이나 고립 전략을 쓴 다음에 막바지에 이르러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요. 만나려면 근데 뭔가를 또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조건과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서 만나는 전제가 필요하고 지금 당장 만나기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요구하는 거는 사실 직을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합 비대위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 민주당의 큰 변화를 연내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큰 변화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구체적으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통합 비대위가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을 내려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만나더라도 서로 악수하고 끝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해라라고 요구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답을 해야 될 텐데 직을 내려놔라라는 요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평소에 이제 보여준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의 수위를 연내에 낮추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될 텐데 그게 지금 가능할까? 연내라고 하는 이 조건 때문에
사실 이 연내 조건을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아 보여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 가까운 인사들 측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예를 들면 연내가 아니라고 하면 내년 예를 들면 뭐 공천 다 끝나고 나서겠죠. 내년 뭐 2월 뭐 이런 시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뭐 직을 내려놓는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데 당장 연내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조건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좀 신당을 뭐 차리고 뭐 이런 어떤 전제 조건이 되는 그 일정 이전에 만남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질문이 아마 될 것 같은데요. 두 분께 한 1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이 됐단 말이죠. 이제 총선 한 넉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전직 야당 대표가 이렇게 구속되고 돈봉투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소환되는 경우 앞으로 미칠 영향도 좀 상당할 거라는 보도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됐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전당대회 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약 20명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총선 때 아무래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영장이 오늘 새벽에 발부가 됐는데 예. 보통 구속영장은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범죄의 중대성, 두 번째로는 증거인멸, 또 세 번째로는 도주 우려인데 이 사안 자체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사가 적시를 했습니다. 7억 6천만 원, 평화와 먹고 사는 연구소에서 정치 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했고 또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6,500만 원을 가지고 돈봉투 20개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들과 지역본부장한테 돌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또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본인이 차명폰을 사용해서 또 혐의자들 또 참고인들과 접촉해가지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들어서 예. 영장을 발부했는데 아무래도 관련돼 있는 나머지 국회의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할 거기 하고 또 뭐 처벌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받기가 조금 개인별로 다르겠지만은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이런 정당 내에서 뭐 경선이라든지 예.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법부가 관여를 많이 안 해왔거든요. 이게 사실은 구시대 정치의 표본인데 앞으로 이런 구시대 정치를 청산하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 이 계기를 통해서 좀 586 세대들이 이제는 정치의 현장에서 조금 뒤로 물러서고 좀 젊은 30, 40 세대들이 정치에 돌아서 새롭게 좀 정치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결정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대로 만약에 검찰이 이걸 통해서 이제 이 돈을 지금까지는 이제 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수사가 쭉 이제 타고 올라와서 송영길 전 대표까지 간 거고 이제 받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쭉 가야 되는데 실제로 받은 사람들을 특정해가지고 이제 쭉 줄 소환을 하고 이렇게 수사를 한다면은 그게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공천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여러 가지 파장이 크겠죠. 근데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그렇게 현역 의원들을 다 소환해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정도의 명단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확보가 돼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 현금을 지금 주고받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수사가 진척이 됐느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물론 검찰이 상당히 특정을 했다. 이런 보도는 지금까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게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제 조사 상황을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걸 봐야 되겠는데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소환이 되는 현역 의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언론이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막 20명씩 되는 거냐, 30명씩 되는 거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다만 그것 때문에 아마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볼륨을 낮출 거거든요. 볼륨 낮추고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것만 얘기할 텐데 제가 볼 땐 그거는 도리상 맞지 않고 이건 결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메시지를 계속 유권자들에게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김미란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